어떨 때는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뭐랄까 변두리의 기술 취급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미신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혔던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명리학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정말 파란만장한 학문이, 이 변화의 학문이 어떻게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명리학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거 그냥 미신 아니야? 하실 거예요. 맞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가장 흔한 그 오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잠시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변화라는 개념. 이 변화를 동양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생각의 뿌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학문. 이 명리학을 제대로 알려면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해요. 바로 역학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역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위에는 해가 있고 아래는 이게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본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낮과 밤이 계속 돌고 돌듯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변화가 그냥 막무가내, 혼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가진 일종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거대하고 끝없는 우주의 변화, 그 질서를 어떻게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설 속의 어떤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자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엔 말이죠. 전설에 나오는 하도와 낙서처럼 어떤 그림, 도형으로 우주의 질서를 담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뭐랄까 우주를 수학 공식처럼 표현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상나라 시대가 됐는데 와, 여기서 엄청난 게 발견됩니다. 거북이 등껍질에 시간을 기록한 기록. 바로 우리가 아는 간지의 아주 오래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주나라 때가 되면 드디어 주역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일종의 달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우리 삶의 질서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우주의 변화를 읽어내는 일종의 언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가가 가만두지 않죠. 이걸 통치의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엄청난 혼란기가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걸 설명할 어떤 새로운 틀,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음양론과 오행론이 딱 결합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기본 문법 같은 게 탄생해요. 그리고 이게 한나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당시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와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서 마침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공식적인 통치의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리학의 역사에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국가, 사회, 뭐 이렇게 거시적인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드디어 한 개인, 바로 나라는 존재에게로 확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핵심적인 변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전 방식, 고법에서는요, 내가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나의 가문, 배경,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송나라 시대가 되면서 사회가 막 발전하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신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기준점을 내가 태어난 날로 옮겨온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사람의 배경을 따지던 학문에서 나 자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명리학이 그냥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문학으로 다시 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또 깊은 오해를 받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파란만장한 한반도에서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명리학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술이었어요. 심지어 이걸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 위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식민지 시대와 근대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건 비합리적인 미신이다라는 낙인이 아주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명리학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는 게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바로 이 질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부활과 복원인데요. 그냥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되살아나는 것. 그건 그냥 부활이에요. 하지만 이 학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나를 깊이 이해하게 돕는 인문학적인 도구로서 제자리를 되찾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원입니다. 한쪽은 공포 마케팅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성찰의 길인 셈이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결국 명리학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계신가요?